네, 오늘 진짜 인터뷰 모신 분은 그 이름만으로도 별다른 소개가 필요 없을 뿐일 겁니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애보다 와가지고서 지금 어정쩡하네요. 한 달쯤 됐나요? 한겨레 신문 토요일자에 예, 이 사람이 사는 방법처럼 이렇게 일면에 와이드로 났던 아마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기사 같은데 거기 보니까 주로 어린 아이들 우 박사께서 지금 주로 키우는 거죠? 육아를 이제 부인 엄마보다는 아내가 이제 출퇴근하고 예. 다니니까 아침에 보내고 데리고 오는 거 하고 또 저녁 때 같이 보고요. 예. 그래도 기저귀 갈 때보다는 훨씬 편해졌죠. 지금 몇 살이죠? 6살, 8살 그런데 올해 이제 큰 애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거든요. 네. 부모도 스트레스인데 애들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아프대요. 그 반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처음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진지하게 공부도 하고 수업이라는 걸 하니까 우리 큰애는 안 아픈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이에요.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몸살을 하는군요. 네, 그럼 부모들도 뭐 다 아프고. 그만큼 긴장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사교육 또는 아무튼 교육은 들어가자마자 짝꿍을 친구라기보다는 바로 경쟁자로 인식해야 되는 이 시스템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이 아프고 그런가 봅니다. 오늘 그래서 주로 댁에 계시면서 글 쓰고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옷차림도 아주 편안하게 입고 오셔서. 편한 게 아니고 육아 복장입니까? 진지하게 입으면 애들이 네. 진지해져요. 그래서 둘째가 아직 어려서 네. 그냥 밝고 막 꽃무늬가 그런 옷들 주로 입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내신 책, 그 직장 민주주의를 다룬 책의 정확한 책 제목이 뭐죠?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예. 사회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고 특히 2년 전에 촛불을 계기로 해서 어마어마한 정치의식, 민주의식의 고양과 헌법 정신도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앞에만 가면 민주주의는 죽는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직장 민주주의를 가장 쉽게 표현 또는 정의해 주신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정의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직장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1979년이죠. 네. 미국의 언론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자 같은 분이 캐나다 컨퍼런스에 가서 데이빗 럼벌이라는 분인데 그렇게 정의란 게 있어요. 조그만 논문을 썼는데 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직장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군대는 굉장히 수직적인 사회잖아요. 예. 그 수직적인 사회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수평적으로 변하는 것이 직장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일 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로부터 좀 멀어지는 거죠. 그 말 속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네요. 이를테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몇몇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은 군대라는 것을 통과 의례처럼 다녀오게 돼 있잖아요. 병역이 의무화돼 있고. 그런데 군대를 가서 그런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일본도 2차 대전 치르면서 사회가 병영사회였거든요. 그리고 45년도에 일본은 군대로부터 멀어졌어요. 네. 근데 한국은 62년도 이후로 군대 사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병영이니까 여성들끼리 있는 조직도 많은 경우에 기본 모델은 군대랑 똑같아요. 군 문화를 경험하지 않은 남자 여자 상관없고요. 사람조차도 우리나라에는 종교도 교회, 절 다 군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병영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 박사님 말씀은 상하층 하이어라키 계급 구조가 아주 층층시야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위에 장군이 있고 네. 뭐 중간에 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교회랑 군대가 다른 게요. 네. 교회는 맨 위에 있는 사람을 밑에 사람이 존경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같으면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처럼 너네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군대는 장군이 아무리 잘났어도 이 쫄병들한테 장군처럼 되라고는 안 하거든요. 시키는 것만 해. 그 차이가 좀 있죠. 그렇네요. 직장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 가면 질식하고 죽는다. 군대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그 직장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그 경제사적 연원이나 모멘텀, 이건 아까 말씀하신 1979년에 그 캐나다에서 있었던 회의 그때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 19세기 중반에 이제 뭐 몇몇 경제학자들이 그 인더스트리얼 데모크라시라는 의미로 산업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프루동이라는 사람도 쓰고 막스보다 더 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노조라는 것이 막 형성되기 시작할 때 국가 민주주의와 별도로 그때는 인더스트리가 회사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회사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19세기 중반에 이미 얘기 시작된 거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 이게 이제 제도화된 거는 68 혁명 이후에 노조가 집권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일단 심상정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상정과 친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대거 돼서 예. 거기서 이제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노동자 정권이 예. 수립된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직장 민주주의가 사회 제도가 된 거죠. 우리보다 자본주의 발전이 빠른 서구에서는 이미 19세기 중반에 네, 그런 논의가 있었죠. 네, 그랬는데 이게 쉽게 얻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당연히 상당한 투쟁과 그걸 획득하기 위한 노력과 그걸 어떻게든 억압하려는 반동의 움직임 이런 것들로 당연히 점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20세기 초반에 이제 노동자들 집회에 기관총을 쏜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록펠러의 탄광에서 했고. 아, 미국에서? 예, 그때면 이제 록펠러가 진짜 미안하다. 우리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록펠러 재단도 만들고 이제 우리 좋은 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인권 뭐 이런 거에는 상당히 피가 들었는데 네. 직장 민주주의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집권해서 법을 바꾸면 이제 쉽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는 이제 회사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노조 측 대표도 들어가고 노조가 아닌 측 회사원도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그냥 제도시켜서 그냥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조가 스스로 정부를 만드는 데까지가 힘들지.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좀 제도적인 변화에 가깝습니다. 그걸 자본가가 그냥 선의로만 해석하고 그래 이렇게 해야 우리 갈등도 줄일 수 있고 우리 조직이 훨씬 협업화되는 거고 분위기도 좋아지겠지. 그러면 노동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반기거나 환영할 만한 자본가나 기업가가 그렇게 많을까요? 근데 장하준 선생 같은 경우는 그걸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일부가 우리 힘이 세니까 그냥 만들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거죠. 회사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 그런 합의 속에서 만든 거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회사들이 뭐 조회사 이상해 그리고 도태된 거죠. 예. 지금 같은 한국처럼 이렇게 이상한 회사는 OECD 내에서는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예. 그 얘기로 들어가기 조금 전에 제가 과문한 탓인지 아마 저의 무식함 때문이겠지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많이들 아시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록펠러 탄광에서 벌어진 기관총 난사 사건 조금만 더 청해서 들을까요? 그게 아마 1910몇 년인가 막 그 20세기 초반이었는데 네. 그 탄광이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이제 뭐 원주민도 있고 막 그러면서 집회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을 안 하겠다.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집회. 그래서 이제 약간 노조가 이제 초기에 형성되면서 사보타주 비슷하게 이제 안 하니까 이제 티격하다가 좀 기관총 난사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사적 무력을 동원해서 기관총을 노동자들에게 쏘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수없이 죽었겠군요. 죽은 사람 숫자는 게 많지 않은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무슨 18세기 이런 게 아니고 20세기 들어와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때가 이제 노동운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피를 사실 그렇게까지 흘리는 건 아닌데 해놓고도 또 그쪽에서도 왜냐하면 사장들은 그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바라진 않았는데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막 격양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 조사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진짜 미안하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미안하다는 사과로 해결되고 넘어갔을까요? 혹시 미 정부에서 록펠러 뭐 엄청났죠. 당연한 처벌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어? 상당수 그 불이익도 주고 네. 또 그때가 이제 독점 자본이라는 것은 네. 상당히 미국에도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올 때라서 네. 막 편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인권 같은 거는 꽤 됐지만 실제 직자민주주의 같은 것들은 그런 몇십 년 후에 벌어진 일이죠. 예. 아무튼 록펠러 재단의 그 탄생 배후에는 배경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적어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오죽하면 우 박사님이 이 직장 민주주의를 최근 들어서 강조하고 널리 전파하고 책도 쓰고 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다라고 딱 일주일 전 이 시간에 나오신 정승일 박사께서 예. 칭찬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개념도 소개를 하고 본인이 정 박사가 조금 더 먼저 본인의 저서에서 논문과 저서에서 이 개념을 도입한 바는 있고 소개한 바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마 개념적으로는 제일 먼저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이후에 우석훈 박사가 훨씬 그 대중적 인기와 그래서 그러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같은 경제학도로서 그런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정승일 박사는 격주로 여기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러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직장 민주주의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우 박사님을 따로 모시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간 왜 직장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 들어보면 굉장히 아까 쉽게 설명해 주신 바도 있지만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거의 몰랐고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듭니까? 일단 군대 사회가 너무 오래 갔고 그 다음에 좀 세대 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예.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 간에 40대 한 중후반 50대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군대 같은 거다 회사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네. 최근에 제대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몇 년 전만 해도 고참 선임하고 이제 쫄딱으로 갈까요? 그 네. 후임병들이 같은 방을 썼는데 네. 이러니까 이제 누가 시키면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바뀌어서 고참은 고참끼리 쓰고 후임병은 후임병끼리 방을 쓰라는 거예요. 맞아요. 동기들끼리 내무반을 쓴대요 요즘.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자기는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 앞에 딱 해줬는데 자기가 딱 올라가니까 바뀌어가지고서.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군대는 원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군대가요.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지금. 지금 50대 이상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군대라는 게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없어졌다. 지금 한국 군대는 어떤 상태냐면은 핸드폰을 줘요. 일과 끝나면. 예. 저한테 약간 군대 자문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건너 안 해서 저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제 고참들이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니까 이제 막 괴롭히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 주고 나니까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취직할 생각도 하면 갑자기 영어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바빠진 거거든요. 거기다 방도 지네끼리 있으니까 지네 뭐 괴롭힐 수가 없잖아. 후임병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 군대 인권 상황이 많이 낮았거든요. 각자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에서 뭐 높은 놈이라고 막 후임병 괴롭히고 이런 것이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그런 군대가 한국에도 지금 없어요. 회사만 지금 그래요. 그러니 이런 군대,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뀐 군대를 경험하고 막 제대해서 사회로 복귀한 친구들이 어려운 취업 경쟁을 뚫고 막상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아직도 구닥다리 옛날 질서 이런 걸 강요한다 이거죠. 그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도 안 그러던데 여기는 왜 이래? 군대 조금만 더 할게요. 예. 뭐 편하게 아무거나 다 말씀하세요. 군대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거는 배달을 시킬 거냐 말 거냐예요. 배달 저녁 때. 음식. 그러니까 밥이 나오는데 또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까칠까칠하다고 입이. 지금도 군대도 그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외국은 대부분 이제 모병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일과 끝나면 당연히 다 배달시켜 먹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닌 사회가 별로 없고 좀만 지나면은
핸드폰 줬죠. 이제 저녁 때 배달해서 물론 방마다 배달은 안 하더라도 짜장면 시키고 싶으면 이쪽에, 이쪽은 치킨집 줄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술만 안 되고. 술도 모르죠. 술 먹고 사고 칠까봐 아마 그건 안 해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군대도 바뀌는데 아하. 군대처럼 조직을 운영하는 거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21세기에. 그럼 기업이 지금 군대가 바뀌는 속도보다도 훨씬 못 쫓아가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랑 제일 거리가 먼데 세 개를 꼽으면은 직장, 가정, 그리고 종교일 거예요. 근데 종교는 사실 좀 아닌 말로 안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족은 이게 뭐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은 아주 부잣집 진짜 일 안 하고도 사는 애들. 빼고 빼고. 나머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 사실은 우리의 행복이 바뀌는 거거든요. 음흠. 근데 촛불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정치적인 이유로만 우리가 촛불을 들었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개개인의 삶을 개선하고 싶은 희망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촛불 집회 때 정권은 바뀌었어도 회사는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어요. 예. 이게 되겠냐 그랬더니 대통령은 바꿔도 회사는 못 바꿀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로 견해를 물었던 층들이 뭐 물론 다양하게 샘플을 뭐 짜려고 20, 하셨겠지만 30대 촛불 집회 나갔던 사람들 20, 30대 그 힘들 거라는 거예요. 음흠. 근데 그 변화를 다 바꿨어요, 외국들은. 그러니까 뭐 우리만 못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1인당 3만 달러 가잖아요. 3만 달러 전에 다 한 거예요, 이게. 주요 외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3만 달러까지 이 모습으로 지금 온 것만 해도 용하게 온 건데. 이상하고 신기한 것. 예. 예. 여기서 이걸 안 바꾸고 더 간다. 그거 아주 쉽지 않은 얘기죠. 갈 수가 있을까요? 안 바꾸고? 약간 동업안복일 것 같은데 바뀔 거라 생각하는 게 이 직장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이사 뭐 한두 명, 팀장들이 기분이 좀 나쁜 거거든요. 근데 몇 사람만 기분이 좀 나쁘면은 나머지 사람이 다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복지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이를테면 고3들한테 지금부터 무상복지를 교육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머리도 아프고 돈 몇백억 이상 들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럼 자사고는 돈을 얼마를 해줘야 되는 거냐. 기술적으로 복잡한데 직장 민주주의는 돈이 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바꾸고 바꿀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직장 문화를 바꾸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너무 순진한 건가요? 아니 비슷한 건데 문화는 바꾸기 어렵지만 규율은 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성희롱 교육이 막 우리나라에 3, 4년 시작될 때 이게 의미가 있겠냐 했어요. 이거 가끔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인데 근데 사실은 그 후에 사고가 많이 줄었거든요. 사람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네. 상당히 문제가 줄 수 있거든요. 아하. 제가 얼핏 떠오르는 얘기가 미군 당연히 모병제고 그건 직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심하게 체벌, 우리도 이제 안 없어졌다고 많이들 하는데 우리처럼 체벌 그런 거 없고 경제적 곤란을 준다는 거예요. 못하게 돼 있는 일을 하면 누구를 때린다거나 규율을 어기면 몇십 불, 몇백 불, 심하게는 1000불 이상 이렇게 벌금을 매기니까 자기는 돈 벌려고 군인이 돼서 지금 와 있는데 그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율을 잡는다고 해요. 질서를. 그럼 우리도 직장에서 직장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동안은 너무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 중에 몇몇 가지는 못하게 해야겠는데 아무리 말해야 구두선에 그치기 쉬우니 그것을 규율로서 만들자고 하면은 이걸 하면은 무슨 페널티를 주겠다. 아니,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일찍 퇴근하시고 팀장님들 카톡 하지 말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평판에 영향을 미쳐요. 예. 당연히 승진에 영향을 미치겠죠. 만약에 네. 적당히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몇 개 회사도 팀장이 될 때 투표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직원의 50%가 찬성을 해 팀장이 되거든요. 여행사 이름입니까? 예, 여행 박사라는 박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 거의 끝판왕 정도 되는 건데 만약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은 유능한 사람이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데
너무 사람도 괴롭히면 안 된다. 그 절반 정도의 사람의 마음은 좀 살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막 누구 쥐어짜서 이렇게 성과를 낸 사람들은 승진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유능한 일벌레는 간부되기 힘들겠네요. 아니 혼자 열심히 하는 거야 괜찮죠. 근데 남의 거 이렇게 슬쩍 갖고 가가지고서 이 밑줄만 치고 자기가 했다라고 이런 거는 평판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도행위인데요. 그런 놈들이 지금 아니 너무 괜찮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팀장인지 사실 서로 큰 조직에서는 낙하산 얘기 나오고 누구 줄 탄 거고 누구 뭐 무슨 고등학교 선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실 직장민주를 통해서 조금 더 투명해지고 그래서 50% 정도의 투표를 하자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행 박사라는 회사에 제가 사이즈나 뭐 기업의 중견기업 정도 되는데 아주 크지는 않아요. 모토 이런 것은 잘 알진 못하지만 이른바 상당히 한 몇천 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좀 어떨까 싶긴 하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샘플인 것 같고요. 아까 군대 얘기하실 때 억울해하는 첫 세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나는 여지껏 따까리 노릇하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군대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이제 나는 받들기만 하고 받들림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우리 직장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세대가 한번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길게 보면 자기한테도 좋아요. 아니, 누가 자기한테 굽신굽신 거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떡이 나와요. 뭐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이 잠깐 기분만 좋은 건데. 그냥 뭐 흔히 말하는 폼 잡고 기분 잠깐 좋겠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속에서 서로 편안하고 이게 그건 외국 회사들이 다 간 거예요. 예. 제가 놀란 거는 이 책 나오고 나서도 제가 하는 거로만 3분이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분이 공기업 관련된 일을 하셨던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어요. 네. 야, 그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죽었다고 이거는 누구나 다 억울한 거다라고 아는데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중앙 언론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KBS 제주에 이제 뉴스 시간에 한번 갔어요.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PD께서 이게 사람이 죽어서는 이게 뉴스가 안 되고 차라리 뭐 걔가 뭘 해야 뉴스가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산업이나 중앙에서 누가 죽으면은 막 크게 나지만 지방에 있는 데서 뭐 작은 회사도 아니에요. 다 공기업 큰 회사인데도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쉽게 눈을 감고 그래서 이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 직장 민주주의가 도입되면 기업주나 자본가에게 일시적으로 장부상의 손해가 초래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나쁜 짓을 했으면 손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동안 나쁜 짓을 해왔다면 띵땅을 했다거나 근데 비자금을 만든다거나 실제로 그랬다면. 민주주의라는 것과 가치관의 투명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제 IT 쪽에 대기업 얘기 해드릴게요. 거기서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요. 보통 팀장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인카드, 법카라고 하죠. 네. 법인카드 가지고 잘난 척을 해요. 나 오늘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너네 이렇게 어디 갈까? 삼겹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사람을 물어봤거든요. 여직원들한테 예. 어떤 회식이 제일 좋냐 그랬더니 회식을 안 가는 게 제일 좋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꼭 가야 되면 뭐가 제일 낫냐 그랬더니 카드만 주고 가는 사람이 제일 멋있다. 예. 근데 IT 쪽의 대기업에서 카드를 법인카드를 공유를 하더라고요. 공유. 필요하면은 무슨 며칠 날 뭐 이게 접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고 그래 쓴 내역을 공개를 해요. 네. 그러니까 부서장이나 뭐 예, 팀장이나 이런 사람만 마치 자기 카드처럼 자기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게. 그거는 이제 거죠. 뭐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 발급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뭘 먹었다 이렇게 다 하니까 부작용은 회식비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린 간짜장 먹었는데 저쪽은 쟁반짜장을 먹었어요. 근데 사실 그 먹어봐야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예. 그런 건 뭐. 그걸 보니까 법인카드를 이렇게 들고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 예. 누가 숨기거나 그걸로 진짜 돈을 빼먹거나 이런. 근데 실제 법인카드 빠지지도 않고 돈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군대처럼 생각하니까 이 지휘관이 폼도 있고 그건 지도권도 내가 있고. 해야 그럼 되는 거고 예, 결국 자기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해서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장도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 텐데 사장도 자기 회사 돈 버는 게 좋겠죠. 거기서 막 괴롭히면서 누가 지금 3명, 4명 중에 1명이 이렇게 힘들게 들어갔어도 회사를 그만둬요. 그거는 진짜로 괴로운 거예요. 네. 근데 그 젊은 직원이 일을 잘하고 목숨을 걸어서 이게 내 회사이길 바라고 그게 사장이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기분 나쁘고 막 모멸감을 느끼고 그만두고 딴 회사 찾고 이거는 자본이나 사장이 바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 박사께서 집필을 하시고 그 점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싶은 건 일종의 계몽 차원으로 끝나서 그냥 이걸 채택할 곳은 하고 말 건 말고 솔직히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려면 직장과 가정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제적 논의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하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제가 국회에도 직접 찾아가고 본래 또 공적인 일도 좀 오래 하셨고 찾고 했는데요. 애기 보다 보니까 나는 전 그거는 못하겠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약간 배 내밀고 있는 건데 지금 광주,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네.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아, 노력 중이에요. 네. 이게 조금 한국당 쪽 분들이 들으시면 약간 좀 언짢았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이제 또 카운터 파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민주주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광주는 한국당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큰 데서 이렇게 쭉 만들면 쉽지만 그렇게는 어렵고 아마 광주나 이런 좀 한국당 없는 그런 지자체에서 해보고 그게 확산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장 민주주의 그러니까 흔히 기업만 떠올리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실은 가장 경직된 조직이 정부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장난 아니죠. 거기는 군대 이상이죠. 상명하복이 아주 뭐 검찰 조직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행정부도 그렇게 그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이게 필요한데 과연 제대로 착근이 될까? 뭐 이런 생각. 몇 군데 공기업에 가보니까 네. 꼰대 공기업. 아니요,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몇 군데. 아유, 제가 크게 잘못 알아들을 뻔했네. 최근에 그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공기업들이 꼭 연봉만 있는 게 아니라 괜찮은 직장 민주주의가 있다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선호도가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기업 문화가 이른바 예, 그러니까 뭐 건보공단 같은 데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낫다는 평을 받더라고요. 아, 좋다. 예, 괜찮다고. 젊은 친구들에게. 그래서 거기가 조금 선호도가 예. 지금 올라갔고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데 내에서도 공기업 내에서도 이게 좀 하는 데가 있고 영 아닌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아무튼 직장 민주주의라는 거 직접 책을 쓴 저자 우 박사로부터 듣고 나니까 그건 결코 하기 어려운 건 아니다. 어렵다고 생각해 왔던 우리들의 기존의 사고방식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겠고요. 다른 일이라면 제가 좀 더 붙잡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이들로부터 엄마 아빠를 뺏는 것만큼 그건 큰일 날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석방해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구인장을 좀 발부하고자 합니다. 구인장은 무섭고 그냥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네,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예. 경제 민주화와 성장과 직장 민주주의 이런 것도 좀 함께 좀 한번 더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약속드렸으니까요. 오늘 어렵게 시간 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고 큰아들한테 1학년은 즐거워야 하니까 몸살 절대 걸리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언제 봐도 유쾌한데 오늘 더 유쾌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우석훈 박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직장 민주주의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